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어제와 오늘 생생경제 진행하고 있는 대한경제연구소의 김동환입니다. 노동계의 임금 피크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 피크제는 사실 2년 전에 정년전장법을 두루뭉실하게 규정하면서 이미 논란이 예고됐었는데요. 정년전장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정부는 강제로라도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노동계는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기업 부담도 줄고 청년 일자리도 늘어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노동 시간을 줄이는 시간 피크제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입장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오늘 3, 4부에 마련된 금요기획에서는요. 임금 피크제 도입 논란에 대해 입장이 다른 전문가들 모시고 심도 있게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베터앤 디프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주식시장은 사실은 이번 주 내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4포인트 빠진 2068포인트에 마감을 하면서 사실은 이번 주는 메르스 악재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업종별로 좀 등락이 엇갈리긴 했지만은 지난주부터 일단은 그 낙폭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금일도 2.7포인트 오른 707포인트를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는 코스닥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투자가 하고 외국인 투자 동향은 어땠나요? 사실은 이제 앞서 거래소는 시장이 별로 안 좋았고 코스닥은 좀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수급은 좀 정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원, 또 연기금이 한 300억 원 정도 주식을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기관성 자금은 상당히 좀 돋보였지만 장은 오히려 약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은 선방은 했지만 외국인들이 거의 한 200억 원 정도 주식을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기관성 매수라기보단 개인 중심의 매매가 아무래도 좀 더 무게 중심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메르스 아닌가 싶은데요. 메르스 관련해서 그렇게 잘 나가고 있던 화장품주라든지 또 유통 주식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것 같던데 오늘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이제 관련주 같은 경우는 주 초반하고 주 중반만 해도 이제 급락세를 보였었고요. 반대로 이제 어제하고 오늘 정도 들어서면서는 약간 좀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낙폭을 전체적으로 좀 회복하지는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정계 여부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이제 대기 심리로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이제 어제하고 오늘은 그 삼성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엘리엇이라고 불리는 약간 헤지펀드가 일단 물산과 그 모직의 어떤 그런 합병에 좀 이슈를 제공하면서 이쪽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이나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높아져서 지배구조 이슈는 상당히 좀 불거진 하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그 경제 상황도 좀 좋지 않고 또 메르스로 인해서 회복세를 보였던 내수도 좀 침체될 거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금리 상황이 아무래도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부장님 보시기에는 한국은행이 금리 좀 내릴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실은 이제 분위기는 내려야 한다가 좀 중론이겠지만 6월 달에 내리기보다는 7월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이제 수출도 안 좋은데 앞서 얘기하신 이제 메르스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얼마나 이제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6월 말 7월 초에 이제 데이터를 봐야 실제로 이제 심리에 이어서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고서는 그 한국은행이 조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당장 6월 중순보다는 7월 쪽에 무게 중심이 높아 보이고요. 반대로 이제 6월 말에 정부가 이제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이제 추경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로 본다면 6월 말에 재정 정책이 먼저 좀 나오고 7월에 추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늘 그 외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는 업종이나 종목도 좀 짚어주시죠.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눈에 띄는 업종은 사실은 이제 삼성그룹주들이 네. 아무래도 이제 개인과 아니면 외국인 중심의 어떤 그런 매매 공방이 이뤄지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보였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제 거래소 업종들은 대부분 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선방했었던 건 없는 것 같고, 네. 그나마 약간 좀 이제 방어주라고 불리는 뭐 통신이나 전기, 가스 정도가 네.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에도 쉽지 않은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특별히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만기도 있죠. 다음 주 전략도 좀 세워주십시오. 일단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뭐 그리스도 아마 다음 주까지는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다가 이제 중론이고요.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낮아졌지만 향후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완화할 여지가 있다면은 뭐 다음 주에는 한국은행 톤을 좀 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으로는 목요일날 뭐 쿼드러플이라 해서 뭐 프로그램 매매가 좀 횡행하는 한 주이긴 하지만 대부분 물량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별다른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에는 이 메르스 양이도 좀 잦아들고 또 우리 증시가 좀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을 함께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명용 기자, 안녕하세요. 전화가 조금 연결 상태가 안 좋은데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연결이 조금. 네,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메르스 쇼크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 최명용 기자 연결해서 이제 이 상황도 좀 들어보고요. 또 특별히 항공사들 메르스 환자들에 대해서 위약금 면제해 준다는 이제 뉴스 한번 전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결이 됐군요. 자, 메르스 쇼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요. 항공사들이 메르스 환자에 대해서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9월 30일까지 예정돼 있는 항공권의 경우에 이 메르스 확진 또는 의심, 격리 뭐 이런 대상이 되는 분들은 항공권을 환불하거나 네. 날짜를 변경할 때 뭐 원래는 좀 임박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려면 항공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했거든요. 네. 위약금을 면제를 해주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과거 아주 예전 것까지는 검색을 해보진 못했는데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이 전염병의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일 테고요. 네. 대한항공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뭐 이런 저가항공사들도 다 해당이 되고 병원에서 또는 보건당국에서 확인서를 뽑아서 이렇게 좀 항공사에다가 제출하면 이렇게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위약금 문제는 위약금 문제고요. 사실상 이제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국적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 중동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뭐 당연하게도요. 이 항공기 내부에 있는 방역 조치를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동발 인천행 항공기 또 그 외에 다른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 일제히 지금 방역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 항공사 이 직원은 물론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마스크나 뭐 보호구, 뭐 손소독제 이런 것들을 비치해서 좀 확산을 방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FTA 비준 동의안 국회에 제출한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세 건의 자유무역 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한꺼번에 제출을 했는데요. 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자유무역 협정을 각각 지난 3월, 5월, 6월에 이렇게 정부가 서명을 했고요. 각 건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을 통과해야 이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가 되는데 그 절차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글쎄요, 올 들어서 뭐 수출도 계속 줄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경제의 수출 비중이 워낙 큰 나라가 되나서요. 그렇죠. 이 FTA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효과가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나요? 정부의 연구기관이 발표하는 거라 약
약간은 부풀려져 있을 수도 있다. 예. 이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산업연구원이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네. 6개 연구기관이 발표를 했는데 향후 10년간 GDP 생산이 1% 추가 성장할 것이다. 숫자로 따지면 16조 7천억 원, 뭐 한 150억 네.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나라별로 따져보면 어떨까요? 가장 큰 데는 아무래도 중국이고요. 네. 한중 FTA의 효과만 146억 달러로 예상을 했고요. 한 뉴질랜드 FTA는 약 3억 달러, 베트남은 1억 5천만 달러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효과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사실 최근 들어서 중국 쪽으로 수출이 좀 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업종별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한국은 제조업 쪽이 경쟁력이 강하고 네. 또 중화학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경쟁력이 강하고요. 농업이나 수산업, 임업 이런 쪽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크게 효과가 있을 부분은 정유와 석유화학 부문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네. 연평균 1조 3,900억 원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혜택을 볼 것이다. 한국이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농림이나 수산업 분야는 연평균 77억, 100억 이 정도의 마이너스 효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로 따지면 20년간 연평균 4억 3,300만 달러, 한 5천억 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 기자님 분석이 맞다면 이 FTA 다 잘하고 있는 건데 네. 방송 들으시는 그 농업하시는 분들이나 수산업 하시는 분들은 야 그래도 우린 손해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부 보책 이런 네. 것들 기대하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것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정부가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 취약 산업에 대해서는 보호 대책도 함께 이렇게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조 7천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네. 이 취약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또 이제 구분을 조금 할 수 있는데 이 중소기업들,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좀 이 대기업 아닌 분야의 산업을 위해서 한 8천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요. 네. 농림업, 수산업 이런 쪽으로는 토탈 약간 좀 차이는 에너지 숫자는 좀 있습니다만 9천억 원 정도를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농업하고 수산업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중국의 제조업도 이제 많이 커가지고요. 네네.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이제 예전에 우리의 주력 산업이었던 섬유라든지 생활용품 이런 쪽은 이 FTA 결과로 제조업이지만 오히려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걱정거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 8천억 원의 투자가 지원이 가는 곳이 그런 생활용품이나 섬유 산업 등인데요. 네. 이런 쪽으로 한 3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네. 또 비관세 장벽을 제거한다던가 수출 촉진을 위한 지능 제도 이런 걸 만드는데 약 2천억 원 정도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운용의 매를 좀 잘 살려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소식 알아볼 텐데요. 네. 여름 되고 이렇게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사실 집이라든지 전세라든지 이게 다 비수기로 접어들어서 한풀 꺾이기 마련인데 네. 집값 전세값 계속 오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름철이면 비수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 시즌이 거의 다 끝날 시즌이고요. 예. 아직 방학은 시작을 안 했고 좀 소강 국면이 되는 게 맞는데 여전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22주 연속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서울시에도 저번에 보니까 전세 비율이라고 하죠. 전세가율. 이게 70% 넘는 게 반 이상이라는 소식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네. 구별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별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관악구하고 중구인데요. 네. 0.27% 올랐고요. 이게 전주하고 주간 단위로 이게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 퍼센티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관악구하고 중구가 가장 많이 올랐다. 그렇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중랑구 0.2, 강서구 0.18, 도봉구 0.17.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쪽들이 전세가 아파트들이 많은 곳입니다. 네. 전세 아파트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면서 가격 상승 요인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세 보더라고요. 가격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구가 관악구, 중구, 중랑구, 강서구 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신도시는 어떨까요? 광교, 3번, 평촌, 판교, 중동, 다 아시다시피 이런 베드타운 성격의 이런 중형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들이 아파트
매매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매매가는 그렇고 전셋값도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셋값도 마찬가지로 오르고 있는데요. 전셋가 오른 폭이 조금 더 큽니다. 이 서울 지역은 0.17이었고요. 신도시 0.04, 경기 인천은 0.06이었는데요. 구별로 종로구가 0.53이 올랐다고 돼 있고요. 금천구 0.52, 관악구 0.44, 네. 노원구 0.44 이렇게 순서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통신사 요금 경쟁 3사가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네. 그 1위 업체죠. SK텔레콤 요금제가 또 바뀌었는데 네. 역시 가격이나 한다 그래요. 어느 네, 정도입니까? 인하폭을 들으시면 실망을 하실 수는 있지만 예. 이게 지금 계속 이동통신사들끼리 치고받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밴드 데이터 요금제라고 해서 얼마 전부터 이제 이 음성 통화는 무제한으로 주고 데이터에 따라서 요금제를 주는 그런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요. 네. 6일 요금제라고 해서 6만 1,000원짜리 요금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네. 1,100원을 낮춘 59,9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너무 조금 낮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요걸로 끝날 게 아니고요. 또 이제 KT나 LG 플러스에서 아마도 조만간 또 맞장구를 치며 인하 경쟁을 또 벌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홈플러스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가시는 데인데 네. 매각 절차 시작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는 영국의 유통회사 테스코인데요. 영국 현지에서 외신으로 나왔는데 HSBC라는 증권사를 통해서 매각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홈플러스가 매장이 140여 개가 있고요. 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편의점도 있고 작년에 6조 원의 매각설이 한번 돌았는데 6조 원은 너무 싸다고 해서 안 팔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비싸게 팔릴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 매각 작업이 진행된 뒤에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글쎄 모르겠네요. 메르스 때문에 유통시장도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는데 작년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릴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7월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의 마지막 프리미엄이 완성됩니다. 남겨진 마지막이 아니라 아껴둔 마지막으로 중심 가까이가 아니라 중심 그 가운데로 동탄의 핵심을 차지할 마지막 시범단지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문의 1899-5733 금강주택. 예,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영화로 본 경제 영어가 나고요. 경제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경제 신간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제영화관에서는요. 서울 촬영분이 있어서 개봉 전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화죠.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통해서 이른바 브라에스의 역설이라고 하는 경제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경제신간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판다는 데 있어 생각하는 이 절대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절대 가치란 신간 소개해드린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후 생생경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의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인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 신간.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요. 생생경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오늘도 퀴즈 보내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60세로 정년 연장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노동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정 연령이 되면은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정년 연장과 함께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노동계는 또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정 연령, 피크 연령의 임금을 조절하는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전력 피크제, 2번 임금 피크제, 3번 피크타임제. 쉽죠?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샵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해드릴 책 절대 가치하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동대문 플라자 DDP에서 6월 6일부터 열리는 전시회 앤디 워홀 라이브전의 관람권을 한 분당 4장씩 드리겠습니다. 보기 한 번 더 드립니다. 1번 전력 피크제, 2번 임금 피크제, 3번 피크타임제.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모셨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따끈따끈한 경제 신간 소개해드린 분이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소개시켜 주실 책은 뭔가요? 예, 절대 가치란 제목의 책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출판 시장의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 출판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지각 변동의 진원지는 신생 출판사와 무명 저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자들이 책을 고를 때 서점에 가서 이 책이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지 그래요. 보통 출판사의 브랜드를 그걸 보죠.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믿을 만한 출판사 그리고 믿을 만한 저자의 책을 골라 읽었고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15주째 지금 종합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움받을 용기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출판사는 인플루엔셜이라고 하는 신생 출판사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책의 저자 또한 기시미 이치로라고 하는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일본 작가입니다. 네. 이 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종합 10위권 내에 지금 2권이나 포진해 있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란 책, 그 책 역시 이 신생 출판사와 무명 저자의 선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최 사장이라고 하는 필명을 지닌 30대 무명 작가가 썼고요. 이 책 역시 한빛비즈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출판사에서 그러네요.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면 한때 출판의 명가 소리를 듣던 인류 브랜드 출판사들은 요즘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독자들이 책을 선택할 때 더 이상 유명 저자나 브랜드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요. 요즘 독자들은 스스로 온라인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습득을 하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아, 예. 입소문이라든가 전문가의 서평에 영향을 받아서 책을 선택하는데요. 이 절대 가치라고 하는 책, 이 책이 바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브랜드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무슨 동화책이라든지 위인전 전권 사주실 때 보면 무슨 그렇죠. 이게 아시잖아요. 정해져 있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아마 이 브랜드에 대한 그 선호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도 브랜드에 관련된 거죠? 그렇습니다. 완벽한 정보의 시대 무엇이 소비자를 움직이는가 이런 부제가 적혀 있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해드렸던 우리나라 출판시장의 변화를 그 이유를 이 책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소비자 선택 이론의 권위자이면서 스탠퍼드 대학의 마케팅 교수인 이타마르 시몬슨 교수는 마케팅에 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뒤엎으면서 네.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의 마케팅 전략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서 소비자들이 상대 가치가 아닌 절대 가치에 의해서 네. 제품들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씩 어려워지기도 하면서 조금씩 더 흥미로워지기도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책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니 씨 회장이 에이수스 브랜드로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말했을 때
PC 업계의 경쟁자들은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조니 씨는 컴퓨터와 게임기를 제조 납품하는 대만 기업 에이수스텍의 회장이다. 에이수스는 PC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이었다. 어떤 제품이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시 회장의 동료와 지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브랜드 인지도와 대대적인 광고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2013년에 그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의 동료들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2012년 에이수스는 PC 업계의 총 생산량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경쟁 업체들을 제치고 세계 PC 출하량 5위를 기록했다. IDC에 따르면 2013년 1분기에는 세계 태블릿 시장에서 생산량 3위를 차지했다. 브랜드 인지도도 거의 없는 기업이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그것은 조니 씨와 에이수스가 소비자 의사결정 방식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였기 때문이다. 과거의 소비자들은 브랜드 이름, 가격, 사용 경험 등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금은 상품의 절대 가치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책 제목도 그렇고요. 앞서 낭독에서도 절대가치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을 하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사실 용어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모두 이것에 의해서 제품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전에 소비자들은 무언가 제품을 선택을 할 때 제품, 디자인, 품질 여러 가지를 놓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놓고 비교해서 선택을 했어요. 네. 냉장고 하나를 고를 때도 이 제품이 가격이 얼마 그러면 그렇죠. 적당한 거를 고르던가 네. 예, 이렇게 상대 평가를 했다면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다양한 정보들을 스스로 입수해서 자신이 가장 큰 가치를 느끼는 것에 의해서 네.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절대 가치라고 하는 건데요. 상품의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품질 또는 가치를 이 책의 저자는 절대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러한 마케팅 시장에서 브랜드 전략에서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기업들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책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브랜드 중심의 마케팅에서 좀 벗어나서요. 기업들이 소비자들과의 좀 소통 전략을 강화한다든가 시장 조사 방법을 좀 다르게 한다든가 고객 세분화 전략 등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책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소비자가 소비의 주체가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자, 정보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능이나 가치를 보고 이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책에 보면 이 이타마르 시만순 교수가 실시했던 재미있는 실험이 2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똑같은 실험을 1992년에 한 번 그리고 20년이 흐른 뒤 2012년 다시 한 번 실행했습니다. 네. 어떤 실험이었냐면 이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이었는데요.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169달러짜리와 239달러짜리 똑같은 브랜드의 카메라를 주고 하나를 고르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게는 이 두 종류의 카메라에다가 469달러짜리 카메라를 추가해서 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네.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룹에서는 자기의 어떤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가격의 높은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은 싼 걸 샀을 거고요. 네. 또 좋은 제품에 높은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은 두 번째 거를 샀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네. 지금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169달러, 239달러, 469달러. 예. 이 세 개 가운데 중간 가격대인 239달러짜리 카메라의 인기가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그럽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그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적당한 것 사이에 타협하는 타협 효과가 네.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협 효과가 오랫동안 브랜드 전략에서
마케팅의 기본 전략으로 활용되었던 전략이에요. 그런데 제가 20년이 흐른 뒤에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대신에 환경의 변화를 제시해줬죠. 어떻게 해요? 온라인 시장을 보여준 겁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에 들어가서 스스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의 옵션, 가격, 사용 후기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자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다는 거죠. 첫 번째 20년 전에는 가운데 가격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면 네. 20년이 지난 뒤에는 이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분명히 자기가 절대 가치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선택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타협 효과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이걸 통해서 현대 소비자들이 상대적인 가치가 아닌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입수해서 절대적인 가치에 높은 네. 가격을 매기고 가치를 매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와 변수가 훨씬 더 늘어나면서 오히려 복잡해지고 그랬지만 소비자들은 주체성을 가지고 절대 그렇죠. 가치를 선택한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와닿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반대로 제품 생산해서 파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거 서둘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책에 보면 사실은 조금 끔찍한 사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네. 과거에 잘 알고 있던 한때 정말 세계를 풍미했던 유명한 브랜드의 몰락의 사례들이 소개가 됩니다. 네. AOL, 제록스, 도시바, 노키아 이 브랜드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쇠락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저도 한 번씩 다 써보거나 뭐 이용해봤던 브랜드들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에게도 브랜드 전략만 고수하다가는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반면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LG산업, 삼성, 샤오미, 에이수스 이렇게 과거의 브랜드 인지도가 거의 없었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 또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각종 리뷰 사이트, 쇼핑 애플리케이션, SNS 등을 활용하면 전문가 의견과 사용자의 의견들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완벽 정보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브랜드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절대 가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브랜드 충성도, 정보 과잉, 포지셔닝, 비합리성 이런 게 전통적인 마케팅 상식이었다면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케터들은 요즘 시장이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모두 고정관념 속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라고 저자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마케터, 브랜드 전략가들이 과연 어디에서 새로운 시장을 발견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말씀드리니까 저도 좀 소비할 때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홍순철 감사합니다.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요. 어렵기만 하고 멀리 있는 것이 또 경제가 아니죠. 영화 속에 녹아있는 경제를 찾아서 배워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경제영화관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지난달까지 국내 영화계를 아주 휩쓸었던 영화입니다. 조스 웨든 감독의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인데요. 어벤져스의 2편, 2로 보면 됩니다. 서울 촬영군이 일부 있어가지고 개봉 전부터 많이 화제가 됐었고요. 1,000만 명이 무려 봤죠. 근데 저는 그 1,000만 명에 들어가지 못했네요. 네.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어벤져스2 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슈퍼 히어로들의 두려움을 좀 파고듭니다. 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소를 본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어벤져스에는 좀 많은 미국이 만든 슈퍼 히어로들이 나옵니다. 다 나오더군요. 네. 먼저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경우는 예. 그 전편에 뉴욕 전투를 치르는데 이 전투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아이언맨이라도 수트를 벗으면 언제든지 평범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항상 무력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 위도, 나샤타 로마노프의 경우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암살자로 키워지기 위해서 네. 자신의 자궁까지 떼낸 그런 과거 아이고. 기억이 예.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브루스 배너 교수, 헐크죠. 항상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하고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 이런 아픔이 있고요. 캡틴 아메리카의 경우는 전쟁의 망령이 끊임없이 또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토르, 신이긴 한데 하지만 신으로서 자신의 존재에 항상 의문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슈퍼히어로들의 잠재의식에 있는 이러한 우울함 그리고 트라우마 이런 부분을 영화가 좀 짚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SF 영화랑은 또 조금 다른 그런 또 복잡함도 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슈퍼히어로들의 이런 잠재의식을 또 이용하는 그런 또 초능력자가 이 영화에서는 새로 나오는데요. 스칼렛 위치라는 또 새로운 히어로입니다. 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이 스칼렛 위치가 체면을 걸어서 6명의 영웅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 뭐 이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자, 근데 어벤져스하고 경제 잘 연관이 안 되는데요. 네. 자,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경제 이야기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앞서 얘기 좀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렸던 게 토니 스타크의 경우는 이제 또다시 외계인들이 몰려왔을 때 과연 이제 지구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계속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신 즉 그 아이언맨을 대신할 초강력 군대를 꿈꾸게 되는데 네. 슈트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아예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어 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 전체적인 이제 주제를 흐르는 이제 울트론 프로젝트인데 강력한 적을 막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예. 이게 이제 이 토니 스타크의 또 철학이기도 합니다. 군수업자고요. 이렇게 이제 모든 적을 압도하는 강한 무기. 과연 이게 이제 지구에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사실 미국이 핵을 갖기로 했을 때 우리 현실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요. 또 그렇게 얘기가 되네요. 네. 이렇게 이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 이것만이 과연 어떤 문제 해결책이 될까? 이런 의문을 좀 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수학자인 디트리 브라이스의 경우는 이런 질문에 만약 받는다면 아니다 라고 답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법칙은 뭐 경제학에서 브라이스의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1968년에 브라이스가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는데요. 네. 네트워크상에서 움직이는 개체들이 이기적으로 어떤 경로를 선택을 할 때 네트워크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때로는 전체 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브라이스의 역설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도로 분야에서 최근에 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 이거 오히려 확장을 했더니 길이 더 막히고 네. 이 길을 줄였더니 오히려 덜 막힌다. 뭐 이런 알아서 얘기인데요. 이제 그 조절을 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도로를 만약에 4차선에서 6차선, 8차선으로 넓히게 되면 통행이 이제 한결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한 운전자들이 차를 더 몰고 와서 오히려 체증이 더 심해지더라. 이런 얘기고요. 도로를 줄이면 그게 이제 차가 막힐 것 같아. 그래서 알아서 좀 피해간다는 이런 얘기죠. 과거에 그 청계천 만들 때 고가도로 없을 때 되게 논쟁이 많았던 걸로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할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고가도로를 없애니까 청계천 주변의 교통이 더 원활해졌던 측면이 있고요. 서울광장 만들 때도 되게 치열한 토론이 있었죠. 그렇죠. 이거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무슨 광장이냐. 이런 말 했었는데 지금 뭐 가보시면 오히려 서울시청 주변에 도로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막힌다 아마 느낌은 안 들 겁니다. 그래요. 서울광장 주변에 보면요. 예전보다 훨씬 더 교통 상황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말씀하셔 주셨지만 이 청계천 그 복원할 때도 고가도로 그 내리면 야 이거 교통체증 심각할 텐데 그런 걱정했는데 도로는 굉장히 좁아졌는데 오히려 소통은 나아지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랬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서울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사례가 있다고요. 네. 최근에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막히는 곳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영등포역 앞인데요. 이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 몇 건 백화점들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막히는 그 영중로가 있습니다. 네. 여기 교통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편도 1차선을
보행로로 바꾸려는 지금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도로 다이어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최근이니까 아직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성공 사례 하나 꼽아주시죠. 네,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미국의 뉴욕시가 세계 지구의 날 행사를 하면서 뉴욕 최고 번화가인 42번가 도로를 하루 동안 폐쇄하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교통 대란을 우려를 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당일 되니까 주변 도로는 더 잘 뚫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신감 얻었던 뉴욕시가 오히려 42번가 도로에 차량을 상시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했고요. 보행자와 그리고 이제 관광객을 위한 공간을 늘려갔는데 뭐 타임스퀘어나 브로드웨이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니까 네. 이 굉장히 강한 적을 막기 위해서 단순히 내 힘을 키우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나를 과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확대해가지고 다시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은데요. 영화 속에서 보면 슈퍼히어로들의 힘을 한데 모아서 어벤져스의 힘을 극대화시키면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적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또다시 도전장을 냅니다. 더 강한 적이 온다. 네, 뭐 이런 건데요. 이 마치 강한 항생제로 인해서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감기에는 무조건 항생제를 쓸 게 아니라 때로는 혹시 몸을 관리하는 또 다른 요법들이 없는지 보면서 동시에 반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해석까지도 가능하겠죠. 맞아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메르스도요. 결국은 이 운동 열심히 하고 네. 건전한 생활 해가지고 면역력을 높여라. 이게 답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더군요. 네. 자, 그러면 이런 논리들이 경제정책에도 반영된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정책인데요. 강남 재개발 억제 정책이죠. 강남의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재개발을 쉽게 해줘야 정상적인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오히려 이렇게 더 재개발을 쉽게 풀어줘 버리면 여기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몰려가지고 공급보다도 더 그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이 재개발을 억제를 해서 당분간 개발이 안 되겠구나라는 심리를 심어주는 게 오히려 강남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오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거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서울시나 그렇죠. 당국에서요. 네. 또 다른 예 하나 더 들어주시죠. 우리 그냥 실생활적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그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 이러면서 뭐 피아노, 태권도, 뭐 축구, 수영, 뭐 영어, 수학 이런 거 가능한 한 많이 이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좀 다이어트를 시켜줘서 양을 좀 줄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냐 아마 가정에서도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아이들의 부활을 들어주는 게 오히려 학교 수업에 더 집중하고 인성을 더 키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는 뭐 반박들도 많은데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브라이스의 역설과 맞닿는 구석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저희 집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맨날 싸우는 거거든요. 저는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네. 박 기자님 어떻게 하세요? 저는 뭐 전부 와이프한테 맡겨놓습니다. 아빠는 개입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부끄럽습니다. 그게 답인데요. 자, 브라이스의 역설은 게임 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예요. 게임 이론은 또 뭔지도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네. 이 얘기도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어떤 이제 우리가 상황 판단을 할 때 이게 개인의 혼자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게임을 하듯이 모든 판단은 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뭐 게임 이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게임 이론 중에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각 경제 주체가 최선을 다한 어떤 이기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이때 결과가 항상 최선의 효율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죄수 두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한테 경찰이 가서 실토를 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가장 좋은 건 두 사람이 사실은 실토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둘 다 안 하는 게 제일 안 하는 게 좋은 좋죠. 거죠. 네. 하지만 이제 게임 이론상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내가 실토하는 것이 계산상으로는 가장 그러니까 최소한의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이 답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두 사람 자체가 다 말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정답일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확하게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브라이스의 역설도 이제 결국 이제 이런 것과 비슷하게 맞닿는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늘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수요를 늘렸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최선의 결과는 오지 않더라.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역설이라는 것도 사실 단위가 붙는 거죠. 네. 자, 우리 경제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요. 뭐 이상하게 잘 되는 게 없어요. 네. 내수 경제도 조금 살려고 하는데
메르스가 오고 또 수출은 굉장히 부진하고 이 영화 이렇게 보시면서요. 어쨌든 경제적으로 좀 풀어내시니까 네. 이 영화를 보시면서 우리 경제에 어떤 그 해법이 있을까? 너무 어려운 주제인가요? 기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요, 뭐 그런 부분보다는 이게 사실 브렉시트의 역설이 주는 이유는 이겁니다. 기존의 생각과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봐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이라는 것들이 때로는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 반드시 이렇게 따라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 대응이 항상 정답처럼 이렇게 가져오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또 하나의 제3의 방법이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많은 지금 정책을 써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나 써온 정책을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 말고 다른 정책이 있지 않느냐 혹은 반대의 정책을 가져갔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런 한번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해보자라는 뭐 그런 식으로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영화 재밌습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네. 저는 SF 영화에 별로 취미가 없어가지고 네. 사실 저희 딸이 이거 계속 보자 그랬는데 네. 역시 이기적인가 봐요. 저는 안 봤는데 경제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영화 다시 한번 보면서 박 기자님이 풀어주신 그 얘기하고 한번 맞춰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생생경제 퀴즈 나가는 날인데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문제는요. 내년부터 60세로 정년 연장이 늘어나면서 노동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바로 이것입니다. 일정 연령, 피크 연령의 임금을 조절하는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전력 피크제, 2번 임금 피크제, 3번 피크타임제. 정답은요. 오늘 방송이 끝나는 5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선정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해드린 절대 가치 하고요. 10만 원 상당의 중국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전시회 앤디 워홀 라이브전의 관람권을 한 분당 4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신 뉴스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